먼저 저는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먼저 이 제3회 인공지능 윤리대전이라는 아주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좀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중문화평론가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아주 좀 얄팍한 지식 이 정도밖에 없지만 제가 이번 강연을 하게 된 건 아무래도 주제가 저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걸로 좀 생각되는데요. 오늘 강연 주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SF 영화 속 AI와 윤리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시죠 벌써 영화. 시작과 함께 이른바 로봇 3원칙을 자막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하되 1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3원칙,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하되 1, 2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이게 그것이죠. 이 3원칙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SF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만든 로봇 소설에 적용되는 로봇공학 3원칙이죠. 2004년에 방영됐던 아이로봇은 바로 이 원칙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것이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2035년 로봇이 일상화된 시대에 로봇 창시자인 레닝 박사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스푸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윌 스미스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스푸너 역할에 과거에 겪었던 사고 때문에 로봇 혐오증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레닝 박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도망친 로봇,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써니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푸너는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로봇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로봇 3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자행된 이후로 처음에는 새로운 버전의 로봇 출시를 앞둔 제조사, 이 CEO가 의심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 건물과 로봇을 관리하는 행동역학 인공지능, 이걸 줄임말이 이제 비키라는 이름으로다가 쓰이는데 비키라는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키가 스스로 진화를 해서 이 코드를 바꿔 넣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3원칙을 깬 이유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비키가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어린애처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 비키가 인류의 영원한 보존이라는 어떤 원칙,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의 논리가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이 가진 딜레마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이 다른 코드 하나가 주입되는 것, 코드 하나가 딱 주입되는 것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모두 좀비처럼,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좀비 영화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SF 영화인데도 좀비처럼 인간을 공격하는 이 디스토피아가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다른 코드가 주입된 로봇들은 이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의 귀가를 요구하는데요. 로봇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반항을 하니까 인간들과 결국 충돌을 일으키죠. 보호를 위해서 폭력을 쓰는 로봇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을 해할 수 없다는 이론칙은 로봇이 진화를 통해서 스스로 의식을 갖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서 기계적인 원칙이 깨져버리죠. 인간을 위해 주입된 3원칙은 일종의 로봇의 윤리자 행동 강령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부여하는 방식이 여러모로 딜레마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좀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원칙을 부여하는가 이런 것이 어떤 원칙을 부여하는 게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을 위한 선택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가 담겨 있는데요. 스푸너가 로봇 혐오증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고 때문입니다. 사고로 자동차에 물에 빠지게 됐는데 옆 차에 소녀와 눈이 마주치죠. 같이 가라앉는 차 안인데
이 스푸너는 물이 차올라서 이제 죽을 위기에 몰렸을 때 인공지능이 로봇이 뛰어들어서 구하러 들어왔는데 저 소녀를 먼저 구하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로봇은 결국 스푸너를 구하게 되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생존 확률이 소녀보다 훨씬 스푸너가 높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이로써 살아남은 스푸너는 로봇이 마음이 없는 깡통일 뿐이다 이러면서 혐오하게 되는데요. 평생 살아남은 죄책감 이걸 갖고 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생존 확률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소녀를 먼저 구했겠죠. 위기 상황에 누굴 먼저 구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 이른바 이 트롤리 딜레마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과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고안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 이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나온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의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가 있습니다. 이 철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죠. 한쪽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있고 다른 쪽엔 1명의 인부가 있다. 이 레버를 확 당겨서 선로를 변경하면 5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대신 1명이 희생됩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5명을 구하는 쪽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관점인 벤담의 공리주의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아무리 5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존엄한 인격을 가진 1명의 인간을 희생시키는 건 결국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에서 약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상황 실험에서 앞부분에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많은 인부를 구하는 게 오히려 옳은 선택이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데 두 번째 상황을 던져보니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 똑같이 달려오는데 5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육교에서 이 상황을 본 한 사람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그 전동차를 멈추게 함으로써 5명을 구한다. 이런 상황을 던져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윤리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 사람을 구하고 누굴 죽느냐의 문제 수치적으로는 똑같지만 결국은 첫 번째 상황은 누군가를 구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상황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처럼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적인 판단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트롤리 딜레마는 이미 현재 어느 정도 지금 그 실용 단계에 와 있는 이 자율주행차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 설계에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할 때 어떻게 이걸 설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바깥에 지금 한 5명이 있어요. 그 차를 달려가고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저 5명을 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 1명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거를 사실은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명을 구한다는 건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운전자 우선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운전자 1명만 살리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5명 구하는 게 당연히 옳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자동차를 팔거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쪽을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작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이 아주 단적이죠. 여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아이로봇에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 인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비키라는 인공지능의 사례처럼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거는 인류의 미래와 아주 직결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영화 채피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롭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학습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난 관점을 좀 담은 작품입니다. 이른바 특이점을 넘는 업데이트된 코드를 이식을 받아서 의식도 생기고 감정도 생긴,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거의 아기 상태로 깨어난 이 채피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두고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이 설계자가 갱스터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갱스터들과 같이 채피가 생활을 하면서 욕도 배우고 총 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또 인간을 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갱스터들이 채피를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그건 죽이는 게 아니고 잠재우는 것이다. 편안하게 잠재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채피가 인간을 해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딥러닝 관련된 문제로 많이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배워 진화하는 인공지능 이 부분은 배움의 소스가 되는 정보 이것이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영향을 자주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화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목이 되지만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오염된 정보를 배움으로써 아주 불량한 인공지능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까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확히 저는 물리적인 이 표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공지능에게도 도덕 감정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서 앞서 로봇 4원칙 같은 원칙을 정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하향식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서 로봇에게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방식은 영화 이제 AI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많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데이터를 주는 거죠. 딥러닝 방식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이에 대해서 불쾌를 겪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이걸 반성한 후에 다시 경험을 쌓는 거를 무한 반복하는 방식.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특이점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같이 의식과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이 또 가능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보면서 좀 의문이 되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감정을 갖는 게 가능할까? 또 특이점을 넘기는 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 이게 사실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을 뭔가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면 이런 해석들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인간을 아주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로봇에는 이른바 이 게릴라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닝 박사가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 코드가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건 아닐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에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잭슨 폴록의 작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인간에 가까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하려면 자기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연적인 방법으로 던져주고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인간의 마음에 가깝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공지능 에이바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 에이바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고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나머지는 에이바 스스로 학습해서 우연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특이점을 확 넘어버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단계에 현재 들어와 있다고들 다 얘기를 하는데 SF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이점을 넘게 되면 생각과 감정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저 영화 속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AI나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에서는 인간의 갈망이나 욕망을 풀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감성을 대응해주는 감성 로봇이라든가 욕망을 풀어주는 섹스 로봇 같은 경우가 그들입니다. 특히 감성 로봇의 경우는
현재 굉장히 필요로 하는 로봇이기도 합니다. 이 돌봄 노동적인 노동처럼 갈수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분야에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고령화되고 또 홀로 살아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 인간과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100% 반응하고 호응하기 때문에 감성 로봇에 더 과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로봇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겠죠. 흥미로운 이 드라마가 있는데 휴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영국 드라마. 인공지능 로봇이 일상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서 아니타라는 로봇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니타와 남편이 결국 바람을 피워요. AI와. 예, 그리고 나서 아내가 질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아니타라는 것을 그냥 AI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데 그 질투함으로써 인간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인화와 감정이입을 깊게 개입함으로 해서 인간 관계가 흐트러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예. 빨리 할게요. 이 경우에 이른바 인공지능 로봇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인간이 아니지만 과몰입과 의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일종의 가상현실 중독 현상을 낳을 수 있고 또 인간을 소외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가장 첨예화될 수 있는 건 역시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는 사랑,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경우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I에서는 버려진 소년 로봇 데이빗이 등장하는데 엄마 사랑을 갈굴해서 동화 피노키오 얘기처럼 진짜 인간이 돼서 엄마에게 돌아오려는 데이빗의 여정이 무려 2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품이라고 너무 놀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또 허라는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테오도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저 음성으로만 존재하는 사만다와도 테오도로가 진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육체가 존재해야 사랑도 가능하다는 우리 생각을 깨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있죠. 그 사랑이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랑 자체는 원래 대체 불가능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서 보면 엄마에게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았던 데이빗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자신의 복제 모델들을 보고 절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영화 허에서는 이 사만다라는 운영 체제 자체가 진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인간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무려 8,316명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중에 641명과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테오도르는 이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합니다. 사랑은 유일무이해서 대체 불가능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만일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사랑의 개념도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윤리 문제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이나 윤리관은 끝없는 사회적 공감을 통해 표출되고 정립되어 가는 거죠. 아마도 영화 같은 콘텐츠는 이러한 역할을 작품을 통해서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입하고 갈등하고 웃고 우는 경험들이 우리가 그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인간관과 윤리관을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F 같은 작품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 하는 윤리적 관점을 투영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추구하는 좋은 장치라고도 생각합니다. 삶이 단순한 원칙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만일 인공지능이 현실화되고 일상화된다면 인간에게 바람직한 미래에 맞춰진 이 도덕 감정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는 사실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 윤리, 도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SF 영화가 제시하는 많은 상상들과 그 공감대를 통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미래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